위기는 마티스의 독창성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마티스가 강한 의지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역시 운명이란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입체주의 실험의 시작은 형태를 극단적으로 쪼개기였습니다. 다시 점으로 본 사물을 쪼갠 후 그 조각들을 캔버스라는 공간 위에 요리조리 구성하는 것이었죠. 이 작업을 나중에 비평가들은 분석적 입체주의라고 분류합니다. 피카소의 작품 중 시인은 대상을 마구 쪼개놓아 인식이 불가합니다. 게다가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피카소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혐오한다. 회화는 탐구이며 실험일 뿐이다. 그림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버린 피카소는 회화를 실험으로 규정합니다. 즉, 자기 작품은 회화 언어를 창조하는 실험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연구실에서 신약을 개발하듯 화실에서 새로운 회화를 개발한다는 것이죠. 특히 그는 형태를 새롭게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색채는 관심 밖이었죠. 그래서 이 시기의 그림들은 모두 회색 톤과 갈색 톤뿐입니다. 오직 하나만 집중해 자신의 개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능력을 가진 피카소입니다. 피카소가 훨훨 날고 있을 때 마티스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피카소에게 세잔의 형태 영역을 완전히 뺏겨버린 마티스가 다시 그 구역을 탈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피카소 탓에 자신의 그림이 구식으로 비춰졌고 어디에서나 선도자인 피카소에게 비교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든든한 후원자마저 주문한 작품 구입을 망설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시 마티스는 이러다간 얼마 못 가 예술가로서 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큰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티스는 쉽게 KO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벽 끝에서 타겟책을 찾아내고야 합니다. 그가 그런 근성을 가졌기에 우리에게 야수주의의 거장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피카소가 미술계를 초토화시키고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마티스의 권총에는 탄알 한 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만의 목표를 추구하며 참호를 구축하고 있었다. 실험, 자유화, 색, 에너지로서의 색, 빛으로서의 색에 대한 문제들이다. 그 탄알의 이름은 색이었습니다. 피카소는 형태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었기에 색이라는 영역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피카소처럼 마티스도 단 하나의 색, 그것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피카소가 형태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듯 마티스도 색채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위기는 마티스의 독창성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는 마티스가 강한 의지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역시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마티스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예술가로서의 지위와 명예 문제는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미술계에서 피카소의 지위는 급상승 중이었고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너도 나도 입체주의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비평가들조차도 입체주의가 20세기 회화의 주인공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그럴수록 마티스는 초라해졌습니다. 색이라는 돌파구를 찾았지만 결국 그는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1910년 마티스는 그의 나이 38에 혼자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새로운 예술적인 영감을 얻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견디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영감을 작품으로 승화시킵니다. 그 작품이 바로 가지가 있는 실내입니다. 피카소는 사물의 형태를 식별 불가 수준까지 쪼개는 극단적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마티스는 형태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태를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식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명 분석적 입체주의를 실험하면서 사물의 형태를 무한대로 쪼개나간 피카소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사물을 계속 쪼개다 보니 그 사물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관객들은 그의 작품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자 피카소는 사물이 뭔지는 알아볼 수 있도록 입체주의를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화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마티스의 가지가 있는 실내를 보고 돌파구를 찾습니다. 아방가르드 선도자라는 타이틀을 건 세기의 대결. 과연 그 승자는 누구입니까? 마티스와 피카소 둘 다입니다. 두 사람이 한창 싸우던 당시에는 오직 한 사람만 그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두 사람은 모두 미술계의 거성으로 평가받습니다. 비록 파리에선 마티스가 피카소에게 다소 밀렸지만 그의 야수주의는 독일 표현주의와 청기사파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티스는 피카소를 노상강도라고 칭하며 멀리하기도 했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티스와 피카소는 둘도 없는 절친이 됩니다. 최고는 최고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죠. 파블로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직 마티스만 존재할 뿐이지. 앙리 마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잃게 될 테니까.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 Bye.